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홉 번째로 판례를 통한 사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통한 사례 분석은 먼저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 신고한 경우, 또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세대 주택이나 집원만 전입 신고한 경우, 대항력 발생 여부, 그리고 네 번째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그 다음에 낙찰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 신청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부상의 동일자 등기자 순위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 신고한 경우 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0일자에 가족 전체가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자에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태거를 했습니다. 다른 데로. 그리고 12월 15일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지금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태거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선 판단을 해보면은 대항력은 10월 10일자에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10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12월 15일 날 바로 주간에 근무 시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주간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소송을 진행해서 판례가 또 하나 만들어졌는데 대법원 95 다에 30338입니다.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당하다고 어떤 보증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 못 받으니까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겠죠. 거기 판례를 보면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되어 비록 본인의 주민등록이 이탈되었다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이탈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유치권과 거의 비슷하겠죠. 거기에 전입 신고하고 임차인 본인이 따르도록 주민등록에 나간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비슷하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죠. 거기 전입 신고하고 임차를 하고 주거를 하면은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임차인이 다른 데로 나갔다 해도 이거는 낙찰자가 혹 최우선 변제권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에 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옳았구나. 임차인이 지금 주민등록 퇴거하고 가족만 남았네. 이거는 대항력도 없어져. 이렇게 임의대로 판단해서 경매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못 모르고 경매에 뛰어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족 전체가 10월 10일자에 전입신고를 했고 가족 전체가 퇴거를 11월 30일 날 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12월 1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재전입을 했어요. 재전입을 12월 5일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 살다가 또 한 5일 비고 그냥 바로 또 전입 재전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럴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어떤 근저당권,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너네들이 그 어떤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세입자 없는 걸로 해야 그 대출을 해주겠다 하면은 그러면 다 퇴거하는 걸로 이렇게 딱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은행권에서는 그러면 뭐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해준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대출을. 그리고 재전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학력은 이때는 10월 11일 날 0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퇴거를 11월 30일자에 했기 때문에 이때 그 대학력 10월 11일 날 대학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퇴거를 하면은 가족 전체가 퇴거를 하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저당권이 12월 1일 날 주간에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전세입자는 12월 6일 0시에 그때서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전입한 걸 가지고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을 할 수 있고 이 이후에 그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들어온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그 근저당권자가 다 배당 받아서 나머지 금액이 없다 그러면은 배당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판례가 대법원 97-43468 주요 내용이 주택의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상실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인수를 안 해도 되니까 최우선 변제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집원만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 발생 여부 이겁니다. 어떤 이제 물건지가 경매 물건지가 최초의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최초에. 그다음에 이제 좀 시기가 지나서 이거를 세대별로 구분 등기를 했습니다. 구분 등기. 그다음에 어떤 세입자가 집원만에서 전입 신고를 했어요. 집원만.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소유권 등 권리 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표시, 면적 지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면적 지번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아까 그 지금 케이스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단독주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게 단독주택으로 지어가지고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구분 등기 불가 표시 이렇게가 건축물 대장에 돼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이 건물은 구분 등기가 안 됩니다. 불가 표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뒤에 이 그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혼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1번지 101호, 1번지 102호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네. 구분 등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냥 번지만 몇 호를 신고하고 번지만 1번지로 그냥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가 이제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그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 판례가 또 있는데 대법원 99-832 이겁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애영이 상이할 경우 판단 문제.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애영이 상이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는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고 권리관계 소유권 이전 소유권 관계는 당연히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면적이나 지번 등 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한 그 경우는 등기부 등본도 발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발급받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전부 소유주하고 같고 또 면적이 그 지번하고 호수가 같은가 이런 것들을 전부 보라 이거죠. 봤는데 이 경우는 지금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번지만 해서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근저당권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이렇게 그 전입 신고했지만 번지수를 틀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번지수는 같지만 호수까지 정확히 표시를 안 해서 이 사람은 제 그 할 수 있다 이런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또 이대로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면은 또 물어줄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다 그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 다 확인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설사 이 그 A라는 사람이 1번지로만 이렇게 전입 신고를 했어도 그 뒤에 뭐 100 그 호수까지 표시를 않고 신고했어도 이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1번지로만 하고 이 세입자가 신고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정확한 주소가 틀리니까 이 사람은 뭐 배제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도 이 용도 변경해서 이런 그 주택들은 또 그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하고 또 건축물 대장하고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많이 그게 해소됐겠지만 그런 그전 건물들은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도 막 틀리게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실제 있는 현장하고 틀리게 또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그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감안해서 경매에 임하면은 뭐 큰 실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배당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확정일자까지. 그게 이제 보증금 2억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임차인 A가 그
그 배당 신청을 했는데 이 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법원이 실수를 했죠. 잘못 작성해서 1억 5천만 원만 배당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지금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물권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권화가 됐으면은 이 근저당권자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더 다 이거는 뭐 인수를 해야 되고 낙찰자가 분명히 이렇게 전부 못 받았다면 인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보다 앞에서 물권화가 돼가지고 더 우선순위니까 이걸 다 배당 신청해서 뭐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 받으려고 이 그 A라는 사람이 근데 법원에서 이 입력을 잘못했든 어쨌든 해가지고 보증금이 2억인데 1억 5천만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은 그 다음 순위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배당을 받았겠죠. 뭐 A라는 A 전 세대 그 세입자한테 1억 5천, 1억 5천. 그다음에 그 5천 받을 걸 못 받은 걸 다음 순위자한테 다 배당이 했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경매인자 그 낙찰 받을 때도 물건지에 본인이 계산하기는 분명히 이 보증금이 2억으로 돼 있는데 배당표에는 1억 5천이다. 1억 5천이다. 이렇게 그 했으면은 뭐 낙찰자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법원에서 잘못했고 그래서 이 금액은 5천만 원 이 금액은 다음 순위 그러니까 확정일 이게 A 전입자보다 그 뒤에 순위에 밀려서 이제 배당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이거 그 받은 사람한테 후순위자들에게 부당이득 청구서를 제기하여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이건 좀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배당표를 확인해야 되고 법원에서도 그 배당표를 잘 작성해야 되고 그러는데 법원은 책임 안 지고 후순위자들한테 부당이득 청구서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이 배당표 이미 전입 신고됐고 확정일자까지 물권화가 돼서 그 말소기준 권리가 여긴데 당연히 최일순위로 다 가야 될 것을 못 받고 그걸 다음 순위자한테 그냥 넘겼다 그러면 그 잘못 이렇게 배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법원이 책임을 안 지고 그 다음 순위자한테 A라는 전입자가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배당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대로 돼 있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법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법원은 진행만 대신해주고 인간이란 이렇게 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항상 체킹을 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낙찰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 신청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여부 그걸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전입자가 1억 원에 전입을 했고 그 다음에 B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A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해서 당연히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신청까지 했습니다.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신청까지 이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C라는 사람이. 그래서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대출을 D라는 은행한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 대출을 받으면서 그 소유권 이자가 이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이게 또 제대로 어떤 이자를 못 갖고 오니까 또 다시 D라는 은행에 경매 신청을 해서 E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좀 복잡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럽니다. 이때 보증금 1억 중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다행히도 보증금 1억을 다 여기서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해서 받아갔으면 모르는데 이때 전입신고하고 대항력만 있었겠죠. 대항력만 가지고 있고 물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나 이렇게 해서 받고 그 순위에서 이제 받은 금액이 1억 원 중 7천만 원만 받아가지고 나머지 3천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이제 소유권은 C라는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은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A라는 사람은 보증금을 나머지 3천 못 받으니까 계속 버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낙찰만 받아서 또 이렇게 어떤 좀 갭 투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그거를 제대로 이자를 못 갖고 하니까 D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경매 실행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A라는 사람이 3천만 원 못 받고 계속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계속 A라는 사람이 계속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매 실행이 돼가지고 다시 경매 실행됐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낙찰자에게 A 전입자는 나머지 보증금 3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대항력이 계속 남아있죠. 뭐 전입신고만 했으니까 뭐 확정일자 안 받고 했지만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안 비워줘도 되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또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전입자가 1차적인 어떤 그 경매를 실행할 때 이미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계약 해지. 이렇게 하면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권은 해지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D 경매 이때 실행할 때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D 그 경매 실행할 때는 이때 계약 해지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임대차 관계가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경매 신청해서 이때 하면은 경매 신청해서 이때 마찬가지로 또 권리 신고하고 A라는 전입자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미 신청했을 때 계약 해지로 보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로 보니까 이때 다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게 기판력 조청이나 비슷하게 이때도 적용이 됩니다. 이때도 적용이 돼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배당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배당 신고도 안 돼 있지. 예? 그다음에
A라는 사람이 좀 살고는 있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두 번의 어떤 경매로 넘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권리가 없겠지 하고 안이하게 경매에 뛰어들었다가는 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A라는 전입 세대는 이 낙찰자한테 낙찰자가 벌써 1번 낙찰자, 2번 낙찰자, 두 번이나 낙찰자가 있었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낙찰자한테도 대항력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철옹성입니다. 이 대항력은 안 비워주고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경매에 안 뛰어드는 사람도 반대로 상식적으로 그거를 거주하고 있어야만이 대항력으로 자녀 보증금을 다 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철옹성입니다. 이거 유치권하고 같은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장을 파악을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장에 가서 임장 활동을 하고 두드려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확인하고 주민센터 가서 확인해보고 요즘에는 뭐 동사무소 아니고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가서 확인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품을 안 파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동일자 등기자가 있을 경우에 순위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 이렇게 권리 분석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 집합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 건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쭉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띄워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표제부, 이게 표제부.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갑구,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을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따로따로 막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그다음에 같은 또 구에 동구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근데 이 갑구는 뭐 소유권 이전 사항이니까 뭐 순서대로 될 수밖에 없죠. 갑구는. 근데 이 을구는 소유권 이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여가 을구 지금 집합 건물의 그 경우에를 말하는 겁니다. 갑구 을구 이게 표제부 이렇게 됐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는데 동구 을구의 을구는 이게 순위 번호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위 번호로 우선 순위 번호로. 그다음에 별구는 갑구와 을구의 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등기소 접수번호 순.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 여기에 뭐 근저당이나 뭐 이렇게 가압류나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날짜하고 접수순 접수번호하고 그다음에 을구의 접수번호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접수번호가 빠른 순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